안녕하십니까?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 부트캠프 시간, 그 네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내 가족이 당뇨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대왕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아니고 앉아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육식 위주로 편식을 하셨고 운동 부족이었고 그리고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정말 백성들을 사랑해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무당을 통해서 주술의 힘으로 건강을 좋아지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것은 참 의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병이 겨우 나오면 한 가지 병이 또 생김에 나의 새로함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세종대왕은 지와 덕을 갖추신 정말 훌륭한 임금이셨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정작 본인의 건강, 몸을 관리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을 생각하면 항상 제가 마음속에 가슴이 아픈데요. 이분이 시달리고 있었던 증후군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종대왕과 같이 지금 현대인들도 대사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20대 후반 한국분도 대사증후군에 시달리는 것을 직접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다음과 같은 진단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 A, B, C, D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A는 abdominal obesity, B는 blood pressure, C는 cholesterol, D는 diabetes. 그래서 영어로 A, B, C, D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A는 복부 비만을 뜻합니다. 그리고 B는 혈압, C는 콜레스테롤을 뜻하는 그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복혈당, 혈당을 뜻하는데요. 이 네 가지 수치는 실제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수치인데 비정상으로 가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 수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사증후군인데 아직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복부 비만. 남자인 경우는 배꼽 둘레로 허리 둘레를 재면 90cm 이상이 됐을 때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여성인 경우에는 85cm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blood pressure, 혈압인데요. 여기 보면 130에 85 이상이죠. 보통 고혈압은 140에 90 이상부터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은 아직 임상적으로 진단을 받을 정도로의 나쁜 상황이 아니지만 이 증상들이 합해졌을 때 이제 만성 질환이 찾아온다는 그 신호를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과 이웃에게 이것을 잘 공부하셔서 나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는 콜레스테롤인데요. 콜레스테롤을 보면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성인 경우에는 40 미만일 경우에 안 좋은 것이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50 미만일 때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복부 비만을 일으키고 허리둘레를 증가시키고 혈액을 걸쭉하게 하는 중성지방이 TG라는 것이 있는데 영어로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는 그 TG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150 이상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고 그리고 여기저기 몸이 불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방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D는 당뇨병을 뜻하는 다이아베티스의 그 앞자인데요. 공복혈당을 쟀을 때 12시간 공복혈당을 쟀을 때 100 이상이 되면 그러면 대사증후군의 그 기준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5가지죠. A, B, C, D는 넷인데 콜레스테롤의 그 난에 보면 2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HDL이 있고 TG라는 중성지방이 있어서 전체 5가지 기준 중에서 3가지만 해당이 돼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이웃은 대사증후군입니다. 그러면 만성질환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만성질환, 오늘 말씀드릴 당뇨병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당뇨병을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까요? 혈액 속에 당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무엇이 배고픕니까? 세포가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세포에게 그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영양분을 먹여야 되는데, 그 영양분을 먹이는 통로, 혈액은, 혈관 속에는 당이 많이 있는데, 혈관 속에서부터 어디로? 세포 속으로, 조직 속으로 당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은 많이 짊어지고 다니시는데, 세포 속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당을 집어넣어 주지 못하는 것이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당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이 어디로 넘쳐납니까? 콩팥에 가서 넘쳐나면은 소변으로 빠져나온다 해서 당뇨병입니다. 소변이 달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의사들이 검사할 수 있는 좋은 테스트 방법이 없어서 소변 맛을 보고 이 사람은 당뇨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을 했습니다. 수십 년 전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지 않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서, 또 소변 검사를 맛보지 않고 소변 검사 그 종이가 있습니다. 그 종이를 통해서 검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 당뇨병을 산만의 질병이라고 하는데, 어떤 산만이 있냐면요, 비만, 태만, 교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에서 기억할 수 있는 그 산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만, 실컷 먹자. 고양이하고 주인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꼼짝하기 싫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난 다 안다. 듣기 싫다. 그래서 좀처럼 남 얘기를 듣지 않는 그 습관이 세포 속으로 또 연결이 되면은 세포도 인슐린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포는 굶어 죽는데 인슐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세포 속은 굉장히 배고파지고 세포는 점점 쇠약해지는 것이죠.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의 첫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 대사증후군의 첫 요인, 서서히 죽는 병의 첫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 육식입니다. 이것만 딱 보시면 군침이 도십니까? 이게 숯불갈비인가요? 이거 먹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대사증후군에 걸릴 수 있는 두뇌 회로가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햄버거에 치즈가 들어있는데 군침이 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기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한 끼만 이렇게 지방질이 많은 동물성 음식을 먹게 되면 몸속에 독증이 생긴다 해서, 이게 엔도탁시미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내독소혈증이라는 뜻입니다. 혈관 속에 독소가 증가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ingle high fat meal이라고 나왔죠. 한 끼만 먹어도 내독소 혈증이 생기는데요. 동물성 음식과 내독성 혈증은 인슐린 저항증을 일으킨다 하는 그 논문의 그 결론을 소개를 드립니다. 인슐린 저항증은 무엇이냐면, 인슐린이 만드는 그 췌장, 그렇죠?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어서 음식이 들어가면, 특별히 당분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혈당이 증가하면 인슐린이 이제 분비가 됩니다.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인슐린은 세포 속에 가가지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무엇을 열으라고? 혈당이 들어갈 수 있는 혈당 문을 열으라고 초인종을 막 눌러대는데, 세포가 귀를 막고 듣기 싫다 해서 그 인슐린의 기별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뭐가 열리지 않아요? 포도당 문이 열리지 않아서 포도당은 문 밖에서 혈당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뇨병의 가장 심각한 세포 차원의 현상입니다. 인슐린 저항증이라고 하죠. 여기 세포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포막인데요. 세포막 표면에 인슐린 초인종이 있습니다. 인슐린 초인종을 인슐린이 꾹 누르면 세포 속에서는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서 포도당 문을 활짝 열어서 포도당을 세포 바깥 혈관에서부터 세포 속으로 쏙쏙쏙쏙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이 혈당이 에너지로 딱 변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증, 육식 한 끼를 통해서 인슐린 저항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포도당 문을 막을 수도 있고요. 포도당 문을 잠글 수도 있고, 인슐린 초인종이 말이 듣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어떻게 됩니까? 포도당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세포는 배가 고픈데
혈당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뇌가 그 혈당이 오르는 증상을 감지를 하면 신경질이 나고 피곤하고 괜히 짜증을 냅니다. 그것이 이제 인슐린 저항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어떤 경우는 식사를 안 하게 되면 너무 뚝 떨어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손발이 덜덜덜 떨리면서 또 신경질이 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증이 있으신 분들은 지나치게 당분이 높을 때도 있고 지나치게 당분이 낮을 때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롤러코스터라고 하죠. 그 감성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당의 조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당뇨병의 증상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다다입니다. 다식, 다갈, 다뇨. 많이 먹어요. 항상 배고프니까. 세포는 배고프니까. 다갈. 왜냐하면은 그 소변에 당이 빠져나가면서 물까지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혈관에 물이 부족하니까 혈액이 걸쭉해지면서 두뇌는 걸쭉한 혈액을 감지할 때마다 물을 마셔라 하고 계속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다뇨. 그 당이 많이 올라가면은 그 몸이 그 당을 배설해야 되거든요. 배설하는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소변을 통해서 배설을 하는데 소변에 당 수치가 많으면 소변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식, 다갈, 다뇨 이 세 가지 증상이 있으면 나는 당뇨병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오기 전에 대사증후군이 먼저 찾아오는데 대사증후군의 그 기준치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뇨병 증상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대사증후군의 그 5가지 수치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면 당뇨병을 초기와 중기 같은 경우는 완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식생활 개선을 가지고도 여기 당뇨병 진단을 할 때 혈당을 어떻게 검사하는지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복에 혈당을 딱 쟀을 때 125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당뇨병입니다. 공복 12시간 공복 이후에. 그리고 히모글로빈 A1C 당화 혈색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당화 혈색소 수치를 보면 이렇게 혈당 수치와 당화 혈색소의 그 비교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요. 혈당이 126, 125 이상, 그러니까 126일 때 당화 혈색소가 이게 6%가 됩니다. 그러니까 딱 검사를 했을 때 6%가 되든지 아니면 126 이상이 되면은 혹은 125 이상이 되면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히모글로빈 A1C라는 것은 이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당이 어떻게 조절이 됐는지에 대한 검사 결과이고요. 공복 혈당은 12시간 정도.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평소에 혈당이 얼마나 잘 조절이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2가지 수치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검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증상이 생긴다면. 그런데 보통 공복에 혈당만 쟀을 때 몇이 정상이라고요? 하루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 하루 시작하기 전에 아침 공복 혈당이 100 미만이어야지 정상이고요. 126이 되면은 당뇨병이고 100에서 125 사이일 경우에는 당뇨병 위험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진단을 받습니다. 이것을 pre-diabetes라고 합니다. 당뇨병 전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모 레슬러가 있는데요. 이 수모 레슬러의 그 CT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씨름 선수의 복부를 2 케이스로 이제 검사를 했는데요. CT 촬영을 했는데요. 케이스 1이 있고 케이스 2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몸무게는 비슷해요. 키와 몸무게 수치는 비슷한데 복부 비만증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 케이스 1이 있고 케이스 2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만성 질환에 걸릴, 특별히 그 대사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또 어떤 사람이 당뇨병에 걸린 사람일까요? 케이스 1입니까? 케이스 2입니까? 여기 그 케이스 2인 경우에는 내장에는 지방이 별로 없고 주로 피하 지방이고요. 케이스 1인 경우에는 내장 비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그 수모 씨름 선수일 경우에는 같은 몸무게라도 근육량이 많고 지방이 내장에 저장되지 않고 피하 지방일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심각한 당뇨병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심각하냐면 내장에 지방이 많이 꼈을 때 그 당뇨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수모 레슬러들은 많이 먹고 엄청나게 뚱뚱해 보이지만 피하 지방이 많이 있고 내장 지방이 별로 없다면은 당뇨병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안 하기 시작하면 피하 지방이 이제 내장 지방으로까지 이제 끼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를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중에서 무엇이 더 심각한가? 둘 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무엇이 더 심각하냐 하면은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했던 운동선수가 운동을 안 했을 경우에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또 젊었을 때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운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운동을 못한다 했을 경우에 바로 이 순간, 바로 이때 당뇨병이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 운동량과 지금 운동량에 큰 차이가 있을 때 굉장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기 당뇨병 환자가 이렇게 복부 비만이 심해졌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아디포넥틴이라는 천연 당뇨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아디포넥틴 해보세요. 아디포넥틴. 이 아디포넥틴이 여러분들의 복부 비만, 그 내장의 비만증, 내장 비만이 생겼을 때 아디포넥틴 분비량이 감소가 됩니다. 보통 그 지방세포가 정상적인 사이즈일 경우에, 정상적인 크기일 경우에 당뇨약이 나오는데 지방세포가 비대해지면은 당뇨약을 만들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지방 자체에서 당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부가 내장이 거의 없는 것이, 그렇죠? 적당하게 있는 것이 이제 거의 없는 것이 정상인데요. 거의 없을 때 당뇨약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뇨병이 심해지면 이러한 문제가 생겨요. 그 망막에 질환이 와서 여기 보면은 망막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다가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딸이나 며느리를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중앙 부분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뇨 때문에 생기는 망막 질환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그 당뇨에 걸리시면은 어떠한 질병도 옵니까? 백내장도 있거든요. 백내장은 전체가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수술을 하시면 깨끗하게 보이는데 이것은 그 백내장 수술과 같지 않고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레이저 치료를 하면 조금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중앙 부분이 깜깜하게 보여서 여러분들의 손주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콩팥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다리를 누르면 이렇게 피부가 푹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는 부종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당뇨병 굉장히 심각하죠.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다쳤을 때 그 느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방치해 두다가 이렇게 다친 상처가 잘 낫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각했을 때는 이렇게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나중에는 발가락을 단절해야 되는, 절단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잘 활용되지 않고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몸을 썩게 하는데 대표적으로 발가락부터 썩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궤저 현상이라고 합니다. 혈당과 돈의 공통점. 여러분 썩어가는 그 발가락을 보니까 좀 너무 징그러워 하실 것 같아서 혈당과 돈의 공통점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혈당은 몸속의 돈과 같고 돈은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이 세상의 혈당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혈당이나 돈이 부족하면은 결핍이 되면 쓰러집니다. 그 저혈당이나 경제 그 공황이 오죠. 그 다음에 누적이 되면 썩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누적이 되면 몸속에서 썩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돈을 계속 쌓아놓기만 하고 제대로 순환을 시키지 않으면은 사람이 부패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혈당과 돈은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돈입니다. 그렇죠? 돌아야 산다.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금전을 어떻게 활용할지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혈당과 또 지식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결핍이 되면 역시 쓰러집니다. 그리고 지식이 부족하면은 옛날 표현으로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표현이 있죠. 무지하면은 또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적이 되면은 지식의 경우는 교만해지고 역시 혈당의 경우는 부패해집니다. 지식도 지나치게 많아지면 지식이 오면 교만이 오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혈당과 지식도 이렇게 순환이 될 때 건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의학 지식을 나누어 드리면서 저도 부패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을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풍요 속의 빈곤의 문제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얼마나 이 당뇨병 증상과 똑같습니까? 이것은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그 영적 질병을 이야기하는데요.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잘 살고 풍요로운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죠. 혈액 속에 당이 많아서 당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포 속으로 당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세포는 항상 배고픕니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눈 망막에 가서 혈당 수치가 지나치게 높이 올라가면은 눈이 멉니다. 근데 눈이 멀어가는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발가락이나 손가락에 마비가 와서 다쳤는데도 다친 것을 모릅니다.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라오디게아 증상, 영적으로는 라오디게아 증상이라고 하고 신체적으로는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과학보다 앞선 성경의 말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당뇨병 예방과 치유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활습관의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 당뇨병을 예방과 치유하는 것에 있어서 플라시보, 그냥 약이 아닌 것을 먹이는 그 알약이 있고 가짜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약이 있고요. 여기 보면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습관. 그 세 가지 중에서 당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프스타일, 여러분들의 만성질환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가장 시발점이 되는 당뇨병, 대사증후군이 진행이 돼서 당뇨병으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사증후군과 당뇨병을 예방하고 또 말기가 아닌 경우에는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생활습관의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당 지수를 감소시키는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혈당 수치가 쫙 올라가는 음식이 있고 혈당 수치가 별로 올라가지 않는 음식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채식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지 않고요. 밥 종류나 이런 전분을 많이 섭취했을 때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분이라는 것은 백미밥이 있죠. 밀가루 음식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얀 그 전분 중심으로 섭취를 하시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고, 그 잡곡 중심으로 드시고, 그리고 채소를 많이 드시면, 푸른 채소를 많이 드시면 혈당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양념이 있는데 혈당을 낮추는 양념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집중해서 들으시면 그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야구공 정도의 크기의 파스타가 있는데 이 정도의 파스타와 당근이 있는데요. 이 당근을 비교하면 당근은 이렇게 많이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좀처럼. 그래서 이렇게 많이 먹어야지 겨우 오른쪽에 파스타만큼의 당을 올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근, 달지만은 혈당을 그렇게 높게 올리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베이글이나 아침에 드시는 시리얼 혹시 미국식으로 이렇게 드십니까? 그러면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이 혈당 지수가 72면은 굉장히 높고요. 같은 양을 먹었을 때 glycemic load, 혈당이 얼만큼 올라가나 하는 그 수치가 glycemic load라는 것인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비트,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소개드렸던 비트는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바나나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바나나와 거의 비슷하고요. 당근도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근과 비트는 그 혈당 지수가 아주 건강에 좋은 상태이고요. 내가 혈당이 조금 떨어졌다 했으면은 주스를 막 마시는 것보다 바나나나 그 고구마를 드시면 혈당이 훨씬 더 서서히 올라가면서 당뇨병 관리에 좋은 그러한 음식이 바로 지금 소개드리는 비트, 바나나, 고구마, 당근입니다. 여기 쉼터에 당뇨병 그 환자들에게 드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추가 굉장히 큰데요. 꽤 큰 대추인데도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과 대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무지개 항암마리가 있고 현미밥이 있습니다. 견과류가 있고 그 말린 도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함께 드시면은 굉장히 좋은 당뇨 그 식사가 되는데요. 혈당을 오르지 않게 하면서도 든든하게 하는 음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그 양념이 혈당을 낮추는 양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양념일까요? 첫 번째, 섬유질은 양념은 아니지만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름 중에서 이제 실내 온도에서 고체가 되는 기름은 당뇨병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내 온도에서 액체로 있는 기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기름이 올리브 기름인데요. 올리브 기름이 음식 속에 들어가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레몬을 사용해서 신맛을 양념으로 추가하시면, 시큼하게 음식을 바꾸시면 혈당이 또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섬유질, 지방질, 신맛, 특별히 식초보다는 레몬이 더 건강에 좋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당뇨병 환자들, 혈당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분들, 체중을 감량시키려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식단에 꼭 포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glycemic load effect, 그 혈당 지수 효과가 있는데, 혈당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감성의 기복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보다 이렇게 초록색과 같이 그냥 서서히 올라가고 서서히 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식이 이제 당뇨를 감소시키는데요. 또 당뇨병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근육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근육도 역시 하루에 10,000보 정도를 걸으면 여러분들 혈당이 뚝 떨어집니다. 제가 아는 분이 1월 달에, 지금부터 한 9개월 전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 혈당이 200이 넘고요. 그 다음에 당화색소 히모글로빈 A1C 3개월 평균 그 혈당이 11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1이면은 보통 그 정상인 수치가 6 미만인데 11이 넘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당이 높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피곤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식단을 완전히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당이 그렇게 200이 넘고 그리고 당화색소가 11이 되면은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밥도 일단은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잡곡밥도 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도 될 수 있으면 섬유질이 많은 과일, 단 과일 말고 섬유질이 많은 과일, 뭐 사과 3분의 1쪽 정도는 괜찮은데 나머지는 채소 중심으로, 무지갯빛 채소 중심으로 식단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12시간 공복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시간 공복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8시간 잔다고 생각해서 자기 전에 2시간,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2시간, 그래서 12시간 공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시간 안에 2끼를 드시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나중에는 공복의 터울을 조금 더 길게 해서 16시간 공복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하루 8시간 안에 2끼를 드시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8시에 만약에 드셨다 하면은 8시간 아니면은 오후 4시에 두 번째 식사를 끝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식사를 안 하시면 아주 현저한 그 몸의 그 회복을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힘이 나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 공복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체험을 하기 때문에 힘이 나고, 그리고 하루에 10,000보씩 걷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 안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체중도 감량이 되고 근육도 증가하고 혈당이 110 미만으로 떨어지고
지금은 이제 10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화색소 11%에서 6 미만으로 떨어져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6개월 안에 당뇨병을 완치한 체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식사도 매우 중요하지만 근력을 증가시키는 것, 식사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한 건데요. 하나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왕만두를 하나 드셨다. 그러면 왕만두를 드셨을 때 얼만큼 걸어야 되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는데요. 요것은 미국식으로 표기를 해놨지만 제가 한국식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여기 운동을 했을 때 유연성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이 있고 유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 만보 유산소 운동인데요. 여기 12km 정도를 걸어야지 6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데 그게 왕만두 3개의 양입니다. 그래서 나 왕만두 참 좋아하는데 하고 왕만두를 3개를 드시면 12km를 걸으셔야지 그것이 없어집니다. 내가 혈당이 높거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왕만두 드시는 것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아마 정 드시고 싶으면은 하나를 드셔야 되는데 하나를 드신다고 해도 4km를 걸으셔야지 그 왕만두가 걷기를 통해서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칼로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전분과 당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당뇨병은 내장 비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방세포도 비대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비대해지는 그 지방세포가 그 아디포넥틴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이제 당뇨병의 그 기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을 해서 유산소 운동 만보를 걸으면 혈당과 몸무게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치유되는 기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시토신 또 나오는데요. 이 옥시토신은 지방을 감소합니다. 어떻게 옥시토신은 함께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몸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지방까지 감소하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옥시토신이 나오면 지방이 분해가 되고요. 체중이 감량이 돼서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혈당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혈당이 감소되는 것이 옥시토신 논문에 지금 발표된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운동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면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서 혈당을 감소시킨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에 있어서 기러기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당뇨병을 극복하려면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되는데요. 기러기에게 지혜를 배우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러기는 왜 이렇게 함께 날아갈까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먼 여행을 해야 되는데 혼자 날아가면 26km 밖에 날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함께 날아가면 100km도 너끈히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의 저항력을 같이 날아갈 때 감소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혼자 건강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저항이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면은 그 저항 요소들을 많이 차단시킬 수 있죠. 그래서 에너지를 거의 74%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러기가 날아갈 때 어떤 기러기가 가장 힘들까요? 제일 앞에 가는 기러기가 제일 힘들겠죠. 그래서 이 기러기는 리더들이 확실히 있는데 그 리더를 항상 번갈아 가면서 교대해 가면서 리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갔던 기러기가 제일 뒤로 가고 두 번째 기러기가 앞에 가고, 그래서 리더하는 것도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다 하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러기는 가끔 가다가 낙오하는 기러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낙오하다가도 조금 혼자 날아가면 공기의 저항력을 굉장히 심하게 받죠. 그래서 이 기러기는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바로 다시 행렬에 조인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클럽에 조인을 했다가 함께 하다가도 한번 낙오가 되면 자존심 상해서 좀처럼 다시 조인을 하지를 않는데, 이 기러기는 그런 자존심이 없고 생명을 위해서 자존심을 포기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러기가 날아갈 때 굉장히 조용하게 날아갈까요? 시끄럽게 날아갈까요? 아주 시끄럽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기러기가 시끄럽게 날아가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기러기가 날아갈 때 지르는 소리가 영어로는 헝컹 빵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끼럭끼럭 하죠.
근데 기러기가 그렇게 빵빵 끼럭끼럭 할 때 그게 무슨 뜻인가 살펴봤더니 조류학자들이 알아낸 것이 잘날라라 힘내라 하는 그 격려의 소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리더들에게 이 격려의 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러기가 날아갈 때 굉장히 아파서 낙오하는 기러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앞에 있는 기러기와 뒤에 있는 기러기가 함께 낙오되는 기러기를 돌보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기러기가 회복이 될 때까지 돌봤다가 그 다음 행렬을 조인하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뇨병, 만성질환을 극복할 때 꼭 중요한 것은 함께 교회가 됐던 여러분들의 그 동아리가 됐던 함께 여러분들의 건강생활을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펠로십, 함께함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좀 더 잘 복습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을 3가지로 설명하세요. 두 번째, 당뇨병은 어디에 당이 많고 어디에 모자르는 병인가요? 세 번째, 당뇨병 합병증을 말해보세요. 네 번째, 당뇨병과 그 증상과 치료가 비슷한 계시록 교회의 공통적 증상과 치료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당 수치가 굴곡을 이루지 않으려면 필요한 영양소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몸에서 분비되는 천연 당뇨약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혈당과 지방을 감소하는 신체 호르몬은 무엇이며 언제 분비되나요? 이 7가지를 복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